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GAN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 이것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하이 퀄리티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알고리즘 중에서 오토 인코더나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GAN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이 인풋 데이터가 라벨이 없어도 다룰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GAN은 대표적인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Variational Autoencoder도 이것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었죠. 그런데 Variational Autoencoder에 비해서 이 GAN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Variational Autoencoder는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약간씩 변형을 주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오토인코더의 특성상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인풋보다는 약간 그림이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ariational Autoencoder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원래 이미지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GAN은 어떻게 되나요? GAN은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은 그 이미지가 만약에 약간 흐리거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을 바로 페이크 데이터로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하려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이미지가 퀄리티가 리얼 데이터와 거의 유사해야만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분별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학습이 잘 된 알고리즘이라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런 이미지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AN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GAN을 학습할 때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GAN 네트워크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있고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습할 때 기존의 알고리즘과 차별되는 것은 이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픽스를 시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를 픽스를 시켰잖아요. 이런 점은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저희는 백프로파게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AN의 또 다른 장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GAN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만 요약하면은 여기 첫 번째로 있는 Non-Convergence. 그러니까 GAN은 학습할 때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GAN은 기본적으로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이죠. 그런데 이 투 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은 글로벌 옵티멀 솔루션이 있다면 그것을 제가 내시 이퀄리브럼이라고 하는데, 이 내시 이퀄리브럼을 항상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GAN으로 학습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디미니시드 그라디언트입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가 0에 가깝다라는 말은 그만큼 학습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드 컬랩스입니다. GAN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 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만들어낸 데이터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몇 가지의 그림만 계속 생성한다면은 그것은 제너레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는 이 마더 컬랩스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한 그림을 만들지 못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가장 걔네 어려운 점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단점은 지금 걔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새로운 페이크 데이터들을 생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페이크 데이터들을 생성은 하지만 실제로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페이크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 그런 데이터들을 생성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걔네 단점 중에 하나는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할 때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 초기에는 이 제너레이터보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훨씬 더 학습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더 어렵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빨리 학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해내야만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습 초기에 그런 데이터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큼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바로 페이크 데이터라는 걸 구분해 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제너레이터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이 너무 느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제너레이터 학습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정한 속도로 학습이 되어야만이 이거에 발을 맞춰서 이 제너레이터가 비슷한 속도로 학습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K 스텝만큼 제가 학습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한 번 학습했잖아요. 거기서 그 K 스텝에 있는 그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는 것도 실제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 또는 중간중간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잘 조절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매뉴얼리 베이비시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돌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겐 네트워크는 특별히 학습 초기에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해줘야만이 이 제너레이터가 조금씩 성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지 못하면은 처음부터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걔네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딥뉴럴 네트워크는 그 성능을 평가하는 애큐러시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라벨이 있으니까 그 라벨을 맞췄는지 맞지 못했는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애큐러시를 체크를 해서 애큐러시가 좋으면은 이 네트워크 성능이 좋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너레이터의 역할인데, 이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리얼 데이터하고 견줬을 때 정말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잣대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 이런 매트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 학습을 마쳐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애매하고, 또 하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느 알고리즘이 실제로 더 성능이 좋은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 그걸 평가를 하긴 하죠. 하지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페이크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하고 얼마나 유사한지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제너레이터가 만든 그 페이크 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가 좋은 매트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걔네 성능이 좋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 제너레이터가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인데, 저희는 이 경우에 두 가지를 실제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그 말은 리얼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죠. 여기 이미지 퀄리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무리 퀄리티가 좋다 하더라도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매우 비슷한 데이터만 계속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좋은 제너레이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다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겐의 성능을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인셉션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셉션 스코어는 여기 있는 이미지의 퀄리티나 아니면 이 이미지들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또 다른 걸로는 Spatial Inception Distanc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에게 익숙한 그런 애큐러시를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겐을 학습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세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겐을 학습하는데 어려운 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non-convergence였습니다. 이것은 겐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2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컨버전스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하는데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려도 실제로는 이 네트워크가 향상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은 이 겐의 오브젝트 펑션을 저희가 다룰 때 여기 보면은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는데 이 각각의 웨이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개의 네트워크에 있는 웨이브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픽스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겐에 있는 두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하면 이것의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제너레이터를 픽스를 시킨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다시 좋아지겠죠? 그런데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일시적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더 페이크 데이터를 구분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의 하나를 내가 업데이트해 성능이 좋아지면은 또 다른 것은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겐의 구조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미니맥스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2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것에 유니크 글로벌리 옵티멀 솔루션이 만약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컨버즈를 한다라는 말은 이것이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도착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이 2플레이어가 어떤 경우에는 이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해서 컨버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겐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가 서로 상대방의 그런 성능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내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새들이 있는데 이것을 X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Y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들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X 방향으로는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어 하고 Y 방향으로는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가 지금 옵티멀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X 방향으로 이것을 미니마이즈 시킨다는 말은 이걸 점점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지나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에 도달을 했는데 이번에는 Y 방향으로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킨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넘어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이 점에서 다시 X 방향으로 미니마이즈 시키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Y쪽으로 다시 맥시마이징 쪽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여기 가운데 있는 4시 이퀄리브리엄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근처만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걔네 오브젝트 펑션, 로스 펑션을 말하죠. 이것은 오실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컨버저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빙빙 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4시 이퀄리브리엄에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는 2플레이어 미니맥스 프로블럼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의 옵티멀 값인 4시 이퀄리브리엄으로 컨버저 한다는 것이 항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걔를 학습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에는 디미니시드 그라디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 D가 있는데 이것이 제너레이터에 비해서 성능이 너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실제로는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이 페이크 데이터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제너레이터가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것에 대해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웃풋으로 낸 값인데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들이 이쪽에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만 출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점들의 그라디언트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미니시드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것을 어느 정도 리얼 데이터처럼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는 실제로는 좋은 데이터가 아니니까 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너무 쉽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너무 성능이 좋으면은 제너레이터는 웬만큼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도 페이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는 어느 방향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야 되는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성능이 너무 좋지 않으면은 제너레이터는 쉽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잘 되지 않으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역시도 제너레이터로부터 아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두 개 다 학습을 거의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에게 좋은 피드백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걔를 학습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드 컬랩스라는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걔네 non convergence 프로블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리얼 데이터를 다루고 그 리얼 데이터와 유사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려는 게 걔네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리얼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은 대부분이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데이터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모드라는 것은 최빈값,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포를 갖는 이 값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마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마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에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저희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엠리스트 데이터셋은
0에서 9까지 숫자를 손글씨로 쓴 거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개의 메이저 마드들이 있겠죠. 각각 숫자를 나타내는. 그래서 마드 컬랩스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제너레이터가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멀티모달인 이 분포를 보면은 여기에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데이터가 많이 있고 여기에도 또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데이터가 여기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골고루 만들어 줘야만이 다양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가 만약에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분포의 전반적인 것을 커버하지 않고 특정한 것만 만들기 때문에 여기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타겟이에요. 이런 데이터 분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 점을 찍으면 그 한 점이 이 중에 한 점으로 가겠죠. 또 다른 점을 찍으면 그 점은 또 다른 점 여기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8개의 분포에 골고루 퍼져서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네트워크로 학습한 게 있고 두 번째 네트워크로 학습한 게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비교적 골고루 여기에 퍼져 있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대부분 데이터들이 거의 이쪽에만 몰려 있죠. 그 말은 거의 이것만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데이터들은 생성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마드 컬랩스가 생긴 거죠. 여기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말한다면은 7이라는 이미지를 하나를 잘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제너레이터가 만든 7이라는 그림을 보고 페이크 데이터인지 리얼 데이터인지 잘 구분을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는 꽤 좋은 것을 만들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는 굳이 3이나 5라는 다른 숫자를 만들고 있지 않고 이미 성능이 좋은 이 7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유사한 그림만 반복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7이라는 숫자만 약간 변형해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에는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만들어내고 다양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이 마드 컬랩스가 되는데, 그래서 걔는 종종 이런 식으로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두 개, 여기 로컬 옵티마죠?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런 것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만 이 네트워크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그림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걔네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너레이터를 만들 때에는 정교한 그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제너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괜히 이 마드 컬랩스에 빠지지 않도록 학습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안 굿펠로우가 2014년도에 겐을 처음 발표한 이후에 그 후에 많은 종류의 겐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수백 가지 이상의 겐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겐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가 딥 컨볼루셔널 겐입니다. 약자로 DC 겐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에 이안 굿펠로우가 처음에 겐을 만들었을 때 그 겐을 가지고 제너레이트한 이미지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여기 2015년도에 이 DC겐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DC겐을 이 겐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만든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당연히 이 DC겐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겐에 CNN을 적용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적용한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제너레이터는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벡터 어리스메틱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라는 것은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사용되는 랜덤 벡터를 말합니다. 그 랜덤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 어리스메틱이라는 건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성질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 샘플을 생성을 한다고 할 때 그 생성하는 데이터 샘플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의미를 줘서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사람의 얼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리얼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걔를 학습을 해서 이제는 제너레이터가 사람 얼굴을 정말 리얼 데이터처럼 생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저희가 이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특정한 조건, 안경을 쓴 여자의 얼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너레이터 샘플의 어떤 세멘틱 퀄리티스,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여기 의미론적인 품질을, 그러니까 특정한 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D시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시계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턴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100이네요. 그래서 디멘전이 100인 레턴 벡터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런 컬러드 이미지를 생성해내야 됩니다. 사이즈가 64x 64인 컬러드 이미지니까 여기 피처 맵이 3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이 피처 맵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업샘플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제너레이터는 업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업샘플링 할 때 사용되는 컨볼루션을 fractionally stride convolution 또는 transposed convolution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턴 벡터가 들어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내죠. 이번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여기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들은 결국은 리얼 데이터에서 온 이미지거나 제너레이터가 만든 페이크 데이터 이미지겠죠. 이것을 보고 이것이 페이크인지 리얼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제가 다운샘플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나드를 갖는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운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가 기존에 봤던 CNN과 동일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CNN에서 대표적으로 봤던 레스넷이나 이런 것과는 마지막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사용됐던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드의 개수가 1000개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1000개의 이미지로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시파이를 하기 전에 마지막에 여기 플래튼을 시킨 다음에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더 있었죠. 여기 플래튼 시켰던 여기 퓨처 벡터에서 여기 클래시파이를 하는 이것을 학습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플래튼을 시킨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리얼 데이터인지 페이크 데이터인지 판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굳이 이 사이에다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D시계는 또 다른 특징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맥스 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다운 샘플링을 할 때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인데 스트라이드를 1로 하지 않고 좀 더 큰 스트라이드를 써서 다운 샘플링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단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둘 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제너레이터는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키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D시계의 재미있는 성질 중 하나인 이 벡터 어리스메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의 벡터는 레턴 스페이스 안에 있는 레턴 벡터들을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리얼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 리얼 데이터 셋들은 사람 얼굴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 사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안경을 쓴 남자의 사진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의 사진들도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의 사진들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경을 쓴 여자의 사진은 거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쓴 여자의 사진을 생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이메일 레턴 벡터를 제너레이터 인풋에 집어넣어 주면은 주로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생성해야지 안경을 쓴 여자의 얼굴을 생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안경을 쓴 여자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바로 벡터 어리스메틱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있을 때 이 제너레이터에 특정한 종류의 레턴 벡터를 집어넣어서 특정한 종류의 사진을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휴리스틱 메소드인데, 그러면 이런 특별한 성격을 갖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턴 벡터를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레턴 스페이스에서 많은 종류의 레턴 벡터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이미지를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저희가 적당한 특징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경을 쓴 남자 사진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 사진도 많이 모아놨죠?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 사진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제가 사진을 모아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레턴 벡터들을 모아놨다고 상관없겠죠? 왜냐면 주어진 레턴 벡터 하나에 의해서 이미지 하나 만들어질 텐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 레턴 벡터는 안경을 쓴 남자 사진을 만들어낸 거구나. 그럼 그 레턴 벡터를 이 범주 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레턴 벡터를 집어넣었더니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 사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레턴 벡터는 이 범주 안에 저희가 넣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 각각 특징에 맞게끔 그에 맞는 레턴 벡터들의 셋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레턴 벡터의 평균을 취합니다. 여기 보면 각각의 레턴 벡터들이 있으면 그것의 평균을 취합니다. 그것을 제가 U라는 벡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클래스에 있는 레턴 벡터들의 평균을 취해서 그것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U라는 벡터에서 V라는 벡터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U라는 벡터는 안경을 쓴 남자의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턴 벡터들을 대표하는 평균이잖아요. V라는 벡터는 안경을 쓰지 않는 남자의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턴 벡터들을 대표하는 평균으로 만든 벡터입니다. 그래서 U에서 V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이것은 안경을 쓴 남자를 나타내는 어떤 피처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남자를 나타내는 피처를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저희가 또 다른 벡터를 더할 텐데 그 벡터는 여기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죠. 그것을 나타내는 레턴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벡터들 중에 하나를 제가 W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레턴 벡터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안경을 쓰지 않은 여자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턴 벡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것을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기서 차이는 안경을 쓴 것과 안경 쓰지 않은 것의 차이만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겠다라는 말은 안경 없는 사람에게 안경을 씌우는 것에 대한 피처를 나타내는 그런 값을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 레턴 벡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은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안경을 쓴 여자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턴 벡터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턴 스페이스 안에 있는 이 레턴 벡터에 대한 연산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성질을 갖는 그런 이미지들을 또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걔네 제너레이터에 벡터 어리스메틱을 사용을 해서 특정한 종류의 사진들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연산도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하나의 레턴 벡터 V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레턴 벡터 W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레턴 벡터를 가지고 제너레이터가 만든 침실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W라는 레턴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침실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 사이에 제가 인터폴레이션을 취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두 벡터의 중간값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을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말은 이 벡터 값이 리니어하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레턴 벡터를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아마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침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레턴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레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어떤 랜덤 포인트들의 시리즈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벡터들의 시리즈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벡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 이걸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현재 이 이미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들도 스무스하게 변해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침실의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레턴 벡터 스페이스 안에 이런 벡터 어리스메틱을 사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종류의 그림을 제너레이터가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걔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배워봤고 특별히 단점 3가지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non convergence와 diminished gradient 그리고 mad collapse 이 3가지 문제점에서 배웠는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표적인 겐 모델 중 하나인 DC-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 DC-겐 안에 레턴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의 벡터 어리스메틱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종류의 겐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